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아득히 먼 옛날 이 땅에 왕조의 이름이 조선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읍인 한양의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서는 권세가들의 웃음소리가 말을 날 없었지만 그 화려함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고을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의 한숨 소리는 마른 잎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한숨이 모여 강물을 이루던 시절,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운명을 움켜쥔 한 사내의 기구한 삶에서부터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돌쇠. 이름처럼 우직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기고를 지녔으나 그의 삶은 이름과 달리 늘 세찬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세도가인 김대감 댁의 머슴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지만 그의 신세는 마구간의 매인 늙은 말보다도 나을 것이 없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목에 걸린 천민이라는 멍에는 산도 옮길 듯한 그의 장사 같은 힘도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듯한 그의 황소 같은 끈기도 모두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머슴들조차 그를 돌대가리라 부르며 은근히 따돌리기 일쑤였고 갓 들어온 어린 종들마저 그의 면전에 대고 저 돌쇠놈 힘만 좋지 속은 텅 비었을 게야. 그러니 저 나이 먹도록 색시 하나 없이 저러고 있지 라며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귓가에 송곳처럼 박히는 모진 말들을 애써 삼키며 돌쇠는 그저 묵묵히 더욱 묵묵히 제게 주어진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체념이었고 무표정은 세상을 향한 유일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 돌쇠에게도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지게 가득 짊어질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설 때였습니다. 속세의 모든 시름과 지독한 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고요하고 또 고요한 산의 품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신분을 묻지 않는 너그러운 안식처였습니다. 지저귀는 산새 소리를 벗삼고 얼음장같이 서늘한 계곡물의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씻어낼 때면 그는 잠시나마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대감 댁의 머슴 돌쇠가 아닌 그저 자연의 일부인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동이 트자마자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머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던 한여름의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매미들이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대던 한낮이었지요. 한참을 걸어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돌쇠는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곱게 물들인 연분홍 비단 치맛자락이 생경하게도 축축한 흙바닥 위로 어지러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산중에 웬 부녀자가 이리 험한 곳까지 의아한 마음에 몇 걸음 더 다가간 돌쇠는 저도 모르게 헙 하고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주로 지은 옷은 가시에 긁히고 찢겨 흙먼지와 풀물로 더럽혀져 있었고 옥처럼 희고 고와야 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마지막 숨이 넘어갈 듯 수놓은 저고리 아래 가녀린 어깨가 위태롭게 들썩이고 있었지요. 딱 보아도 필시 고관대작 댁의 규수이거나 안방마님일 터. 그런 귀한 신분의 여인이 어찌하여 이런 험한 산 속에 그것도 이리 처참한 몰골로 홀로 쓰러져 있는지 돌쇠는 그 영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돌쇠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야 한다.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괜한 일에 엮였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천하디천한 머슴 놈이 양반 부녀자를 건드렸다는 해괴한 누명이라도 쓰게 되는 날에는 그의 목숨은 길가의 파리, 목숨보다도 하찮게 사라져 버릴 터였습니다. 그래, 모르는 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찰나 바싹 마른 여인의 입술 사이로 물하는 가냘픈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는 한 맺힌 처절한 외침처럼 돌쇠의 심장을 정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차마, 정말이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제자리에 서서 갈등하던 돌쇠는 결국 제기랄 하고 나직이 욕을 읊조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일 당장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볼 일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 아래로 팔을 밀어 넣었습니다. 보기에는 깃털처럼 가녀렸으나 축 늘어진 몸은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을 등에 둘러엎고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혹여 험한 산길에 여인의 몸이 더 상할세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또 혹여 누가 볼세라 평소 다니던 큰 길을 버리고 지짐승이나 다닐 법한 좁은 샛길을 택해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리고 지붕은 성한 곳 하나 없는 허름한 흙집. 그곳은 대감되게 감시 어린 눈을 피해 여인을 숨길 수 있는 돌쇠가 가진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여인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그 순박하기 짝이 없는 선의가 자신의 목에 서슬퍼런 칼을 들이미는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그때 돌쇠는 까맣게 정말이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자신의 방,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방에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늘 도끼와 낫을 잡아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진 그의 손길이 오늘따라 깨지기 쉬운 사기 그릇을 다루듯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먼저 젖은 수건으로 여인의 얼굴에 엉겨붙은 흙먼지를 닦아주었습니다. 희고 고운 살결이 드러나자 돌쇠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제 아녀자의 얼굴 한 번 제대로 마주 본 적 없는 순박한 사내에게 의식 없는 여인의 무방비한 모습은 너무나 아찔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쿵쾅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부엌으로 나가 얼마 되지 않는 쌀을 몽땅 털어 정성껏 미음을 쑤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은 미음을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을 숟가락 끝으로 살며시 열고 미음을 한 숟갈씩 떠먹이는 동안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야릇하고도 애틋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여인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손등에 닿을 때마다 돌쇠의 심장은 커다란 북이라도 치는 듯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삶은 완전히 이중생활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대감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쓰러진 여인을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약초를 빻아 상처에 발라주고 열이 펄펄 끓는 밤이면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곁을 지키며 밤새 물수건을 갈아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그의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끙끙 앓던 여인이 드디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흙벽의 천장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여인은 곁에 웅크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돌쇠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몸은 솜처럼 무거워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지요. 깨어나셨습니까, 마님? 돌쇠의 낮은 목소리에 여인은 맹수라도 만난 듯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여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자초지종을 더듬더듬 설명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차마 외면하지 못해 이곳으로 모셔왔노라고. 다른 어떤 해괴한 뜻은 추호도 없었노라고. 한참이나 돌쇠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던 여인은 그의 순박하다 못해 어리숙해 보이기까지 하는 눈빛과 진심, 어린 말투에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한 신세를 한 자락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양반가의 과부, 연하라 했습니다. 일찍이 정혼한 낭군이 혼례를 치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서슬퍼런 시어머니와 음흉한 시동생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바늘방석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그녀의 남은 재산과 미생마저 탐하던 시동생. 박서방이 흉계를 꾸며 그녀에게 외간 남자와 놀아났다는 더러운 누명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하려던 시댁 식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죄인 취급하며 내쫓았고 급기야 사람을 시켜 산속 깊은 곳에 버려두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의 희고 고운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 품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소중하게 꺼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작고 낡은 옷비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주신 유품입니다. 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녀는 비녀를 굳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억울함을 풀고 저 간악한 자들의 죄를 물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옥비녀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인지. 연하의 의미심장한 말은 돌쇠의 마음에 커다란 궁금증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대감댁으로 일하러 나갔다가 마을 어귀에서 큰 소란이 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작거리 담벼락마다 방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는데 바로 집을 나간 행실 나쁜 과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혀있는 인상착의는 연하와 한치의 오차도 없었지요. 고을 사또는 뇌물을 받아먹었는지 포졸들을 때로 풀어온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를 탐하던 그 간악한 시동생 박서방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의 심장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슬퍼런 포위망이 점점 숨막히게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횃불을 든 포졸 2명이 기어이 돌쇠의 초가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 놈이 오늘 읍내에 나가지 않았으니 필시 무언가 보았을 터. 혹 수상한 여인을 보지 못하였느냐? 다짜고짜 문을 박차고 들어옴 포졸들의 험악한 기세에 돌쇠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마님께서 시키신 대로 비싼 나무만 하였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요. 돌쇠가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며 답하는 사이 방 안에 있던 연하는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뒤뜰에 낡고 냄새나는 광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포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집 안 구석구석을 난폭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흙먼지 날리는 광 문바로 앞에서 포졸의 험상궂은 발소리가 멈췄을 때 돌쇠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하는 거미줄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지요. 에이, 퇴. 이런 개돼지 사는 누추한 곳에 그 고운 마님이 숨어 있을 리가 없지. 괜한 헛걸음만 했구나. 가자. 다행히 포졸들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돌쇠와 연하는 서로를 마주 보며 주저앉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숨을 건 위기를 함께 넘긴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연민이나 감사를 넘어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굳건한 운명의 끈이 단단히 매듭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좁고 허름한 초가집에서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거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작은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하늘이었고 땅이었습니다. 밤마다 연하는 악몽에 시달리며 죽은 서방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고 그때마다 돌쇠는 잠에서 깨어나 말없이 그녀의 등을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연하 또한 낮 동안 돌쇠가 벗어두고 간 땀과 흙으로 뻣뻣해진 옷을 정성껏 꿰매고 빨아두었지요.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은 어느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스하고 애틋한 정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들에서 꺾어온 작은 들꽃 한 송이를 수줍게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계신 방이 너무 어둡고 칙칙한 것 같아서요.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그의 말에 연하는 시름도 있고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돌쇠는 제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커다란 설렘을 느꼈습니다. 연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이 우직하고 따뜻한 사내에게 마음이 자꾸만 속절없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비록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의 눈빛은 이미 천 마디 말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다가 손끝이라도 스칠 때면 둘은 불에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천민 머슴과 양반 과부의 마음속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연모의 감정이 조용히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기력을 회복시킬 약재가 필요했던 돌쇠는 며칠에 한 번씩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남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서 약초를 파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 할멈에게서 약을 구하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약초를 사서 돌아서는 돌쇠의 등 뒤로 할멈이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 귀한 손님이 들었구먼. 몰골은 허름해도 그 눈빛과 기품이 예사롭지 않아. 돌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섰습니다. 할멈은 달아빠진 곰방대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자네에게 복덩이가 될지 아니면 목을 조르는 화근이 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아는 법이지. 매사 조심하게. 할멈의 의미심장한 말은 돌쇠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불안하게 짓눌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돌쇠가 모시는 대감의 태도도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습니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돌쇠를 마당으로 불러내고 모진 욕설과 함께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 미련하고 쓸모없는 놈, 내 놈의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게냐? 혹시 딴 생각이라도 품고 있는 것이냐? 돌쇠의 등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매 자국이 더해졌습니다. 돌쇠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 대감은 연하의 시동생인 바 서방과 은밀히 결탁하여 막대한 뇌물을 받은 사이였습니다. 박서방은 대감에게 혹시 돌쇠가 연하를 숨겨주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시하고 괴롭혀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돌쇠는 이제 자신이 유일한 안식처라 여겼던 초가집에서조차 대감이 붙인 감시의 눈길 때문에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돌쇠가 매일같이 짐승처럼 매를 맞고 고초를 겪는 것을 숨어서 지켜봐야 했던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마침내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님, 이제 그만 저를 관하에 고발하십시오. 박서방에게 저를 넘기면 큰 상을 내릴 것입니다. 저 하나 때문에 죄 없는 돌쇠님까지 험한 꼴을 당하시는 것을 더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꿇어앉은 연하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아주 깊숙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처음 마님을 이 등에 업고 올 때는 그저 사람 목숨 하나 살리자는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울림과 바위 같은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을 살리는 것이 이제는 저를 살리는 길입니다. 마님께서 사셔야 저도 삽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아픈 말씀은 다시는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연하의 눈물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마침내 돌쇠에게 옥비녀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보는 앞에서 옥비녀의 동그란 머리 부분을 잡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달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비녀 머리가 분리되면서 그 안에서 아주 작게 접힌 기름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낡고 변색된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는 개미처럼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하의 시댁 박서방의 집안이 그동안 장부를 조작해 세곡을 빼돌리고 힘없는 양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는 등 온갖 불법으로 재산을 불린 추악한 방법들이 날짜와 함께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였습니다.
연하의 죽은 남편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아내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무기이자 증자였던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 간악한 자들을 모두 벌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숨막히는 어둠 속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밀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부패한 지방 관리가 아닌 공명정대한 암행어사에게 직접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겹겹이 둘러싸인 감시와 추격의 눈을 뚫고 이 지옥 같은 마을을 무사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밤새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하고 위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터의 약초꾼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할멈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뼈에 사무친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할멈에게도 늠름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몇 해 전 바로 그 박서방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을 날만을 피눈물로 기다려왔던 할멈은 돌쇠와 연하의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힘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할멈은 포졸들의 눈을 완벽히 피할 수 있는 오직 약초꾼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상기를 알려주고 한양에 있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암행어사와 은밀히 연락할 수 있는 방도를 일러주었습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마침내 거대한 횃불로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몸을 가린 틈을 타 돌쇠와 연하는 마침내 야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할멈이 알려준 새길을 따라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계곡물을 건너는 동안 돌쇠는 연하의 손을 단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넘어지려 하면 산처럼 단단한 팔로 붙잡아주고 지쳐서 주저앉으면 말없이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양반 과부와 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의 체온과 숨결에 의지하며 험난한 운명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였습니다. 그 고되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은 더욱 깊고 애틋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주를 눈치챈 박서방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사나운 간호들을 이끌고 횃불을 든 추격대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결국 막다른 절벽 앞에서 포악한 추격대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그리고 저 천한 놈은 당장 목을 쳐라. 박서방은 비열하고 잔인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연하를 자신의 등 뒤로 단단히 숨기고 손에 쥔 지게 작대기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주인을 위해 힘을 써왔던 그가 처음으로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려는 돌쇠의 기세는 상처 입은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멈추어라 하는 하늘을 찢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천지를 진동하는 외침과 함께 말을 탄 어사와 용맹한 관군들이 순식간에 추격대를 포위했습니다. 바로 약초꾼 할멈의 연락을 받은 암행어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 개처럼 끌려 나온 박서방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발뺌했지만 연하가 피 묻은 손으로 내민 작은 밀지 앞에서 그의 모든 죄악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연하의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고 백성의 피를 빨아 모은 부정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돌쇠는 천한 머슴의 신분에서 벗어나 면천의 기쁨을 누렸고, 임금은 그의 용기와 의리를 높이 사박서방에게서 몰수한 재산의 일부인 기름진 논밭과 기와집을 그에게 하사했습니다. 연하 또한 모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신분과 위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천덕꾸러기 머슴이 아니었고, 연하 또한 눈물 짓던 억압받는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사받은 재산으로 아담하고 정갈한 기와집을 마련하고 꿈에도 그리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깊은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신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우직한 사내의 선한 마음이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하고 그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사내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옥 같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의 곁에서 따스하고 찬란한 미래를 함께 열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남으셨는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마음, 즉 백절불굴의 정신이 결국 뜻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 돌쇠와 연하는 수많은 고난과 배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가 결국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도 이야기 속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억울한 일에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만을 굳게 품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반드시 그 뜻을 따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칠흑같이 어둡고 힘겨운 길을 걷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그 굳세고 올곧은 마음이 결국에는 세상을 다시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옛날 옛적 낙동강 물줄기가 비옥한 들을 적시어 예부터 문양의 고장으로 이름난 경상도 안동 땅에 대대로 학문과 덕망으로 가세를 이어온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연못,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넓은 논과 밭, 그리고 곳간의 그득한 곡식까지 남들이 보기에는 한 점 근심 없어 보이는 더할 나위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양반가였지요. 하지만 그 화려하고 웅장한 기와지붕 아래에는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한숨과 함께 무겁고 축축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댁의 하나뿐인 귀한 아들, 도윤 도련님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도윤은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허약한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자주 기침을 하고 한 계절을 앓고 지나가는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허나 아이의 뼈대가 굵어지고 어른의 모습을 갖춰가야 할 시절이 되어서도 도윤의 몸은 세월을 거스르듯 여위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제 한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 누워 창밖에 더섭는 풍경이나 하염없이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 모아 사람 키만 한 약첩을 쌓아두고 값비싼 녹용과 산삼을 물쓰듯 다려 먹여보았지만 도윤의 창백한 낯은 좀처럼 혈색이 돌지 않았고 갈수록 잦아드는 숨소리는 부모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특히나 어머니인 이씨 부인의 속은 하루가 다르게 시커멓게 타들어갔지요. 그녀는 밤마다 뒤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이 이지러질 때까지 며느리도 모르는 지극한 정성으로 천지신명께 아들의 쾌유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안채까지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들의 밭은 기침 소리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무참히 찢어놓곤 했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벌써 도윤이의 나이가 17입니다. 웬만한 집안 자제들은 벌써 장가를 들어 아이를 볼 나이지요. 저 아이의 몸으로는 혼사는커녕 애휴. 이러다
우리 김씨 집안의 대가 제대에서 끊기게 생겼으니 제가 무슨 낯으로 저승에 가 조상님들을 뵙겠습니까?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울음 섞인 탄식에 사랑채에 앉아 붓을 든 채 장념에 잠겨있던 김진사는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재벽에 걸린 족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가문의 시조부터 자신의 이름까지 붓으로 아로 새겨진 이름들이 마치 자신을 꾸짖는 듯했습니다. 사대부로서의 자존심과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천근만근 짓눌렀습니다. 아들의 병환도 병환이지만 양반가에서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만큼 중요하고도 신성한 일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양반가에서는 혼사를 서두르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고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를 보고 싶다는 늙은 종들의 안타까운 수군거림마저 그의 가슴을 비수처럼 날아와 찔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김진사는 마침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하늘을 기만하는 위험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마저 두터운 구름 뒤에 몸을 숨겨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잠 못 이루고 방 안을 서성이다 결심한 듯 조용히 사랑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주인 식솔들의 눈을 피해 외따로 지어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행랑채가 하나 있었지요. 김진사가 인기척에 헛기침을 하며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충직한 머슴 천우였습니다. 천우는 비록 대대로 이 집안의 종으로 살아온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 기계와 풍채만큼은 웬만한 양반 자제 못지않았습니다. 잘 짜인 다물진 체격에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어깨는 산처럼 듬직했으며 무엇보다 총기로 가득 찬 그 눈빛은 한번 본 사람은 쉬이 잊지 못할 만큼 깊고 강렬했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글솜씨도 제법이어서 어지간한 문서는 막힘없이 읽어내곤 했지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도윤 도련님과 한솥밥을 먹으며 때로는 벗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자라났으나 하늘과 땅처럼 다른 신분의 벽은 그가 결코 넘을 수 없는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나다 아무도 없느냐. 아이고 진사 어르신 이 밤중에 어인 행차시옵니까? 김진사는 횃불에 비친 천우의 다부진 모습을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병약한 제 아들과는 너무도 다른 생명력으로 넘치는 젊음이 그에게서는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주위를 한번 휘둘러본 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따라오너라. 내 서재로 가자. 급히 할 얘기가 있다. 천우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김진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간신히 어둠을 밝히고 있는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들어가는 초 심지 소리만이 두 사람의 긴장감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며 입술만 떼었다 붙였다 하던 김진사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천우야, 내 너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해야겠다. 김진사가 털어놓은 제안은 실로 기가 막히고 하늘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윤이의 행세를 하여 혼례를 치러다오. 천우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어르신, 지금 무어라 소인이 잘못 들었나이다. 아니다, 제대로 들었다. 지금 몰락해가는 최참판댁의 여식과 혼사가 오가고 있다. 그 집안도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 집안과의 혼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도윤이의 병환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지. 허나 도저히 도윤이의 몸으로는 혼례를 치를 수도 첫날 밤을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내가 도윤이의 이름으로 신랑 행세를 하여 첫날 밤을 치르고 그저 대를 이을 아이만 낳아준다면 그리만 해준다면 내 어미가 내게 진 빚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해주마. 그리고 평생 내 식솔들이 놀고 먹을 수 있는 옥토 열맞이기를 내 이름으로 떼어주겠다. 천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양반을 속이고 그것도 한 가문의 가장 중대한 대사인 혼인을 대신 치르라는 것은
모기 10개라도 모자랄 참혹한 대역죄였습니다. 만에 하나 이 일이 발각되는 날에는 자신은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고 병든 어미는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사 어르신, 소인에게 어찌 이리 하늘이 무서운 명을 내리십니까?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이것만은 소인은 죽어도 못합니다.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김진사는 천우의 앞에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나라고 이런 부정한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느냐. 허나 달리 방도가 없다. 이 혼사마저 깨지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내 어미를 생각하거라, 천우야. 내 어미가 지금 약값 한 푼 없어 신음하고 있지 않으냐. 이대로 가다간 빚더미에 올라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너와 나, 그리고 안 사람과 도윤이 우리 넷만 아는 비밀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제발 나를, 그리고 내 가문을, 내 어미를 살린다 생각하고 내 부탁을 들어다오. 김진사의 애원에 천우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왔지만 한편으로는 초가집 골방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어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며칠 전 찾아뵈었을 때 어미는 기침 끝에 피를 토하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었다. 전우야, 이 어미는 괜찮다. 부디 너라도 이 종의 굴레를 벗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어미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결국 천우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천우의 기구하고도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허름한 머슴 옷을 입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그는 김진사의 서재로 불려가 비단 도포를 걸치고 도련님 행세를 하기 위한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고한 학처럼 걷는 걸음걸이,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말투, 심지어는 수저를 쥐고 탕을 뜨는 법까지 그의 삶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양반의 몸짓과 언어는 매 순간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특히나 투박한 사투리가 섞인 그의 말투를 고치는 것은 고역 중의 고역이었습니다. 억양 하나가 틀릴 때마다 김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회초리가 그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놈, 어디 천한 종놈의 말투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끝을 흐리지 말라 그리 일렀거늘. 어느 날은 붓글씨를 익히다 도끼 자루를 잡는데 익숙한 손이 힘 조절에 실패하여 값비싼 붓대를 4번이나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그의 손등을 회초리로 내리치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무식한 놈, 그 손으로 어찌 붓을 잡고 실을 논하겠느냐. 종아리와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천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부러진 붓대를 잡고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머슴의 자포자기가 아닌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신부가 될 최참판, 대개아랑 아가씨는 혼례 날이 다가올수록 말수가 줄고 얼굴에는 그늘이 깊어졌습니다. 한때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세도가였으나 아비인 최참판이 노름과 주색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름만 남은 몰락 양반과 신세였지요. 집안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기둥의 칠은 벗겨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아랑의 부모는 이혼사를 통해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켜보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병약하여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한 사내에게 외동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애써 그 소문을 외면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아랑의 어머니는 딸의 방으로 들어와 손수 머리를 빗겨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랑아, 어미를 원망하느냐. 내 너를 사지스 뒤로 보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허나 어쩌겠느냐. 이것 또한 여인의 운명이고 우리 가문을 위한 너의 희생이니
부디 마음을 굳게 먹거라. 아랑은 거울에 비친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원망치 않습니다, 어머님. 그저 제 운명이려니 받아들일 뿐입니다. 부디 제가 팔려간 값으로 가문이 다시 일어서기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딸의 가시 돋친 말에 어머니는 눈물만 훔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랑은 자신의 방을 조용히 거닐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만들어준 작은 목각 인형, 어머니가 수놓아준 비단 주머니, 그 모든 것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어제의 아랑으로 살 수 없으리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지난 날을 제 손으로 묻었습니다. 아랑은 곱게 지은 화롯을 입고 꽃가마에 오르면서도 마치 상갓집에 가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저 이것이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려니 체념할 뿐이었습니다. 너들썩했던 혼례가 끝나고 마침내 신방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붉은 비단 이불 위 족두리를 쓴 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아랑과 그런 아랑의 맞은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하게 앉아있는 천우. 방 안에는 용연향의 무겁고 달콤한 향이 가득했고 붉은 혼례용 초가 타닥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둘 사이에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천우는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랑의 족두리를 벗겨주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서툰 솜씨로 족두리를 들어 올리던 그 순간 그의 손등이 아랑의 여리고 흰 뺨에 스쳤습니다. 아랑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굳혔습니다. 평생 고운 일만 해왔을 양반 규수의 살결과는 너무도 다른 마치 잘 마른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단단한 굳은 살이 박인 손의 감촉이었습니다. 아랑은 순간 의아함에 고개를 들었고 바로 눈앞에 있는 천우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병약한 도련님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으면서도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듯한 그 강렬한 눈빛. 아랑은 알 수 없는 위화감에 휩싸여 황급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산에 소문으로 듣던 병자는 분명 아닌 듯한데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그날 밤 아랑은 지친 몸을 이었지만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내와 한 이불을 덮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수치스러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한참을 뜬 눈으로 뒤척이던 그녀의 귓가에 옆에서 먼저 잠이 든 줄 알았던 천우의 희미한 잠꼬대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을 무릎에 눕히고 가만가만 불러주시던 비밀스러운 자장가 가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과 어머니만의 노래였습니다. 아랑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기시감에 사로잡혀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달빛에 의지해 잠든 천우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낯선 사내의 얼굴 위로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 속의 한 소년의 얼굴이 흐릿하게 겹쳐지는 듯했습니다. 아랑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흔들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리라. 그저 스쳐 지나간 헛것이리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천한 머슴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밤이 되면 고귀한 도련님으로 변신하는 천우의 위태로운 이중생활은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자신의 침상에 누워 이 모든 것을 전해 듣고 있던 진짜 도련님. 도유는 하루가 다르게 파리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심지어 그림처럼 아름다운 아내까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천우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은 그의 병든 마음을 시커먼 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감히 저 천한 것이 내 행세를 해? 내 것을 탐해? 도윤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그의 뒤틀린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천우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음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장인인 최참판이 사위의 학식을 시험해보겠다며 예고 없이 김진사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사실 도윤이 뒤에서 은밀히 사람을 보내 꾸민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우가 절대 풀 수 없을 법한
사서삼경의 깊은 지식을 요하는 어려운 시제를 최참판에게 미리 알려주며 여러 사람 앞에서 사위의 무능함과 천박함을 만천하에 드러내 망신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채에는 김진사와 최참판 그리고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천우에게로 쏠렸습니다. 최참판이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내 사위의 학문이 일가를 이루었다던데 어디 오늘 이 늙은 장인을 위해 저 연못에 뜬 달 그림자를 주제로 시한수 지어보게나. 시제는 간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달 그림자의 허상을 논하며 도가와 육아의 철학을 아우러야 하는 상당한 학문적 깊이를 요구하는 문제였지요. 천우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 하인의 시중을 받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어려운 고사성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배워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보아온 세상을 떠올렸습니다. 땀 흘려 밭을 갈며 몸으로 체득한 자연의 이치와 이름 없이 살다 죽어가는 민초들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먹을 갈아 실을 써내려갔습니다. 물에 비친 달은 잡으려 하면 부서지고 하늘의 달은 잡으려 해도 닿지 못하네. 허상을 좇는 어리석음은 부질없으니 내 발 딛고 선 이 땅을 비추는 달빛 한 줌이 진실이여라. 천우의 글은 양반들의 시처럼 화려하거나 고상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과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좌중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참판은 잠시 그의 글을 읊조려 보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허, 과연 글재주를 뽐내기보다 세상의 이치를 담았구나. 내 사위가 이리도 깊은 생각을 가진 줄은 미처 몰랐네. 장인의 칭찬에 김진사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병풍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랑과 그녀의 어머니 역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천우를 공경에 빠뜨리려던 도윤의 비열한 계략은 오히려 천우의 주가를 높여주고 아랑의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는 결과만 낳은 셈이었지요. 아랑의 마음속에 일던 작은 파문은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번져나갔습니다. 낮에 창문 너머로 멀리서 훔쳐본 지아비의 모습은 햇볕 아래에서 힘겹게 기침을 하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인들이 부축해야 겨우 몇 걸음 옮기는 그의 모습에 아랑은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신방에만 들어오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강인하고 다정한 사내로 변했습니다. 아랑이 일부러 차갑게 굴며 말을 섞지 않아도 그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밤바람에 작게 기침이라도 하면 말없이 자신의 도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아랑이 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들자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는 밤새 곁에서 촛불을 지키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아랑은 그런 지아비의 이중적인 모습에 극심한 혼란을 느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겹겹이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한 겹 한 겹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엔가는 아랑이 정원의 꽃을 보며 무심코 어릴 적 우리 집엔 봉숭아가 가득했지라고 읊조렸는데 며칠 뒤 신방 앞들에 어느새 봉숭아 몇 포기가 옮겨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쿵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잠을 설치던 아랑은 등목이라도 하려는 듯 윗도리를 벗는 천우의 뒷모습을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에 그의 넓고 단단한 등 한가운데에 새겨진 흉측한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을 붉은 낙인 자국. 그것은 도망친 노비에게 찍는 짐승에게나 가하는 치욕스러운 주홍 글씨였습니다. 아랑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금지옥엽으로 자란 양반과 자제에게는 결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천한 노비의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의 아랑은 밤새 한숨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지만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고 애틋해졌습니다. 아랑은 지아비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매일 다짐하면서도 밤마다 그의 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천우 역시 신분을 속이고 있다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아랑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모른 채 밤이라는 가면 아래에서 위태로운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말없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어릴 적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기도 했습니다. 물론 천우의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외로움의 감정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랑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가 가진 아픔의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의 꼬리는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천우에 대한 질투와 증오로 이성을 잃은 도윤은 마침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수발을 드는 늙은 종을 협박하여 천우가 머슴 시절 입었던 누더기 옷과 낡은 집신을 몰래 훔쳐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품에 넣고 야음을 틈타 집을 빠져나가 아랑의 사촌 오라비이자 성정이 포악하고 다혈질이기로 안동 바닥의 소문이 자자한 최진혁을 찾아갔습니다. 최진혁은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도윤이 내민 증거물과 그의 고변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못이 감히 천한 노비놈이 내 고결한 누이를 품고 희롱했단 말이냐. 당장이라도 달려가 천우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제 매제의 멱살을 잡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며칠 뒤 사냥을 핑계로 김진사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상스럽고 거친 말투를 써가며 천우의 반응을 떠보았습니다. 매제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매제가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여 험한 일은커녕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다던데 어찌 손은 이리 거칠고 몸은 이리 다부지단 말인가. 혹 밤일이라도 힘쓰시는 겐가? 최진혁의 노골적인 도발에 좌중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천우는 어릴 적부터 양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자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형님, 소인이 부덕하여 형님의 고매한 말씀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이 이럴 따름입니다.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천우의 모습에 최진혁은 분기탱천했지만 더 이상 그를 몰아세울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풍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랑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아랑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저 방을 향한 불같은 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연모의 감정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마철 밤 세상을 온통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창문이 부서져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연이어 내리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둥을 유난히 무서워했던 아랑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 누워있던 천우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그녀의 가녀린 몸을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소, 부인. 놀라지 마시오. 내가 곁에 있소.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그의 단단한 팔과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낯선 사내의 품,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랑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온함과 절대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밤, 아랑은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의심과 불안의 경계를 허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우에게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랑은 폭풍우에 젖은 천우의 짐 보따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해진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집신이 전부인 초라한 보따리. 그런데 그 짐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나왔습니다.
홀린 듯 주머니를 열어본 아랑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다가 마당에서 잃어버렸던 나비 모양의 작은 비취 놀이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아랑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자신의 집 부엌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하던 유난히 눈빛이 깊던 말없는 사내종, 자신이 떨어뜨린 놀이개를 말없이 주워 건네주던 그 소년, 밤마다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던 희미한 차장과 가락, 달빛 아래서 보았던 등의 흉측한 낙인, 그리고 이 잃어버렸던 놀이개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 바로 천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들어온 천우의 앞에 아랑은 날없이 놀이개가 든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본 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랑은 피를 토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추궁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어찌하여 내 어미의 노래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 등에 새겨진 그 끔찍한 흔적은 또 무엇입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천우는 결국 아랑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어미의 빚 때문에 죽어가는 어미를 살리기 위해 김진사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노라고. 아가씨를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나 운명이 그리 만들었노라고.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부디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랑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절망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기만한 이 사내를 당장이라도 증오하고 저주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증오해야 할 그 사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놈, 이 천한 것. 내 놈이 감히 신성한 혼사를 능멸하고 내 고결한 누이를 더럽혔겠다. 최진혁이 집안의 간호 며칠 이끌고 몽둥이를 든 채 횃불을 들고 신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우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낸 뒤 당장관하로 끌고 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기극을 만천하에 고발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김진사 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진사와 부인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병상에서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던 도윤의 얼굴에는 차가운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천우는 이제 관노가 되어 평생을 짐승처럼 살아가거나 혹은 차명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넋을 잃은 채 마루에 서 있던 아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굳게 결심한 듯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오라버니, 그 손 놓으시지요. 소란스럽던 마당의 모든 시선이 아랑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우에게 다가가 그의 흑투성이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떨리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지아비가 맞습니다. 최진혁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다. 아랑아, 내가 지금 미쳤느냐? 저놈은 천한 종놈이다. 아니요, 오라버니. 이 사람은 더 이상 종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게 그를 가르쳐주고 제 눈물을 닦아주고 위험에서 저를 지켜준 단 한 사람의 사내입니다. 비록 저를 속였을지언정 이 사람은 제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정해준 병든 지아비가 아니라 매일 밤 제 곁을 지키고 제 마음을 알아준 이 사람이 바로 제 마음을 얻은 유일한 사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천우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제가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아랑의 폭탄 같은 선언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와 양반이라는 지위를 모두 버리고 한 사내를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김진사가 죄책감과 가문의 수치가 더 퍼져나갈 것을 두려워하여 몰래 내어준 약간의 재물과 처음 약조했던 땅 문서를 품에 안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바미스를 피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며칠 밤낮을 함께 고생하며 걷는 동안 둘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잠들고 내일 아침 무엇으로 허기를 채워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신분과 가문이라는 무겁고도 질긴 굴레를 벗어던진 천우와 아랑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내리라 다짐하며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새벽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 아랑과 천우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고될지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었지요.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정해진 운명이라며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를 굳게 품고 있다면 삶은 반드시 그 뜻을 따라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옛날 옛적 사람의 운명이란 것이 한낮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아 오늘 피어난 꽃이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절의 이야기올시다. 조선 팔도를 통틀어 가장 번화하고 화려하다는 도성한양. 그곳에서도 수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선망과 질투를 동시에 받는 한 교수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녀의 자태를 보고 걸어다니는 모란꽃이라 칭송하고 그녀의 기품을 보며 달빛을 오롯이 받아 내린 여인이라 입을 모았지요. 바로 종로 내거리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자랑하던 이조판서 댁의 고명딸 화연 아씨였습니다. 화연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살결이 고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서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지혜는 깊은 눈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닮아 손재주가 뛰어나 먹을 갈아난을 치는 솜씨는 전문 화원 못지않았으며 그 고고한 자태는 무 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나이 16이 되자 한양에 이름난 가문들로부터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이조판서 댁 문턱을 닳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연의 아버지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어지간한 혼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콧대를 세웠지요. 그러던 어느 해봄 나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이 고개를 조아린다는 영의정. 대감 댁에서부터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가문의 격을 몇 단계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거절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장자인 이겸 도령 또한 빼어난 용모는 물론이요. 비상한 머리로 일찍이 장원급제를 하여 젊은 나이에 중요한 관직에 올라 있었으니 그야말로 용과 봉황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는 필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요. 땅이 축복한 최고의 결합이로다. 혼사가 결정된 그날부터 한양은 꼬박 석 달 동안이나 이 세기의 혼인을 두고 들썩였습니다. 영의정 댁에서 보내온 예단의 행렬은 장안의 길을 가득 메웠고 그 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과 온갖 비단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화연의 방은 하루가 다르게 산처럼 쌓이는 호수품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어졌지요. 화연은 수줍은 예비 신부로서 밤이면 밤마다 창가에 앉아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앞에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곧 자신의 지아비가 될 이겸 도령의 점잖고 부드러운 미소와 몇 번의 만남에서 느꼈던 다정한 눈빛을 떠올리면 앳된 두 뺨이 저절로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되어 안살림을 야무지게 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현숙한 안주인으로 살아가리라. 금실 좋은 원앙 한 쌍처럼 평생을 해로하리라. 화연은 그리 다짐하며 다가올 혼례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늘도 푸르고 바람도 잔잔한 혼례를 치르기에 더없이 좋은 길일이 당도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집안은 분주했고 화연은 수많은 몸종들의 손에 이끌려 목욕 재개하고 몸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분으로 뽀얀 살결을 더욱 환하게 하고 붉은 연지를 입술에 바르고 양볼에 곤지를 찍으니 그 모습이 복사꽃과도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온갖 보석이 박힌 떨잠을 꽂은 족두리를 얹고 12폭 비단 치마 위에 봉황이 섬세하게 수놓아진 화롯을 입은 화연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막 내려온 선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마에 오르는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만연했지요. 수많은 구경꾼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서 화연을 태운 가마는 영의정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거행된 혼례는 나라의 잔치라 할 만큼 성대하고 화려했습니다. 맞절을 하고 합한줄을 나누는 동안 화연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은편에 선 이겸 도령은 과연 소문대로 늠름하고 위풍당당했습니다. 간간히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가 부드럽게 웃어주는 듯한 착각에 화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을 쳤지요. 그렇게 요란했던 혼례의 낮이 지나가고 고대하던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방에는 은은한 난초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붉은 비단 위에 금실로 용과 봉황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합한주는 이제 막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에 들어와 단아하게 앉아있던 화연은 곧이어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이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곧 합한줄을 나누고 평생을 함께할 지아비와 진짜 부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연은 터질 듯한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수줍게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방에 들어선 신랑 이겸은 자리에 앉을 생각도 않고 그저 방 한가운데에 귀신이라도 본 듯 우뚝 서서 싸늘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화연을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낮 동안 하객들 앞에서 보이던 인자하고 다정한 기색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과 섬뜩한 냉기만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화연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자 이겸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아서 화연의 고막을 찢고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오. 세상의 모든 사내들이 그대의 미색에 정신을 잃을 만도 하지. 허나 그 허울 좋은 아름다움 뒤에 그토록 불길하고 더러운 흉조를 감추고 있을 줄은 몰랐구려. 화연은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그저 눈만 끔뻑였습니다. 이겸은 성큼성큼 화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화롯의 옷고름을 짐승처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악! 화연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리자 눈처럼 하얀 속살이 드러난 그녀의 왼쪽 어깨를 이겸은 경멸스러운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고 붉은 나비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어릴 적 돌아가신 어미는 그 점을 보며 늘 말했었습니다. 우리 딸은 복을 가져다 줄 나비를 어깨에 달고 태어났구나. 이 얼마나 귀한 표식이냐. 그리 말하며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녕 몰라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오? 이겸이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예언이 있소. 푸른 용의 기운을 타고난 우리 가문은 붉은 나비의 낙인을 지닌 여인을 만나는 날 그 기운이 다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이오. 그대는 바로 그대야말로 우리 가문을 해할 불길한 여인이란 말이오. 그런데 감히 이토록 부정한 몸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우리 가문의 씨를 받으려 했단 말이더냐. 화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이자 평생을 복의 상징이라 믿었던 내 몸의 일부가 하루아침에 가문을 망하게 할 흉조이자 부정의 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아닙니다, 도련님. 이것은 결코 그런 흉조가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화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항변하려 했지만 이겸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닥치시오. 그 더러운 입을 당장 다물지 못할까. 내 어찌 더러운 것을 집안에 들일 수 있겠소. 이 혼인은 무효여.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지시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왔고 이겸은 그들에게 피를 토하듯 명령했습니다. 이 부정한 계집을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어라. 한시도 지체 말고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다.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폈지만 주인 도령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누구 하나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화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화려했던 화롯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공들여 올렸던 머리는 헝클어져 귀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 믿었던 혼례날 밤, 화연은 그렇게 죄인처럼 질질 끌려 나와 영의정 댁에 높고 육중한 대문 밖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쾅 하고 등 뒤에서 닫히는 무정한 대문 소리는 화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솜처럼 무겁게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화연은 한동안 멍하니 굳게 닫힌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거친 흙의 감촉이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지요. 이제 갈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화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친정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치욕과 모멸을 아버지께 아뢰고 이 억울함을 풀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화려했던 신부 화장을 흉하게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익숙한 친정집의 등불이 보이자 화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화연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만에야 삐걱거리며 문이 열리고 나온 것은 늙은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대성통곡하며 쓰러질 듯 서 있는 화연의 끔찍한 몰골에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안으로 달려 들어갔지요. 잠시 후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감싸 안아주기는커녕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쉬쉬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 인연, 어찌하여 이런 흉한 몰골로 돌아온 것이냐? 영의정 대감 댁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난리란 말이냐? 화연은 울부짖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깨에 작은 점 하나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첫날 밤에 소박을 맞고 쫓겨났노라고. 일이 억울할 때가 어디 있냐고 아버지의 옷자락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화연의 아버지는 끝내 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딸을 향한 연민이나 사랑이 아닌 절대 권력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허,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감히 영의정 대감 댁의 결정에 토를 달다니. 그분들이 그리 판단하셨다면 필시 그리 된 깊은 연유가 있을 터. 내년의 부덕함으로 생긴 일을 가지고 어찌 감히 가문의 위신에 먹칠하려 드느냐. 당장 돌아가서 문 앞에서 석고대죄하며 용서를 빌지 못할까? 아버지,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화연의 절규에도 아버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너를 받아줄 수 없다. 영의정 대감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보고 싶은 게냐?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이 밤이 새기 전에 멀리 떠나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는 딸의 눈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매정하게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화연에게는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오롯이 홀로 버려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이 화연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화연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에 신겨 있던 고운 꽃씨는 어느새 벗겨져 사라졌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가 흘렀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화롯은 천근만근의 쇠사슬처럼 그녀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마음의 상처에 지쳐 인적이 드문 산길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결국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지 못하고 차가운 땅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붉은 화롯을 입은 제 눈처럼 하얀 얼굴로 쓰러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혹한의 겨울에 뚝 떨어진 붉은 동백꽃처럼 처연하고 위태로워 보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 작은 오두막에 홀로 사는 한 사내가 땔감을 구하러 나섰다가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진. 가난하기 짝이 없는 행색에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를 가진 사내였으나 그 풍채는 웬만한 장정 선옷은 너끈히 상대할 듯 다부졌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평범한 나무꾼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진은 처음엔 다친 짐승인가 싶어 경계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자 그것도 온몸에 값비싼 비단을 두른 여인임을 알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색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듯했지요. 그리고 홀레복 어깨에 희미하게 새겨진 가문의 문장을 보고 그녀가 필시 한양에 이름난 귀족 가문 교수임을 단번에 짐작했습니다. 무진은 잠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렸다가는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조용히 살기에도 벅찬 자신의 처지에 귀한 신분의 여인을 돕는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른 척 지나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터. 그러나 차가운 땅 위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파리한 입술을 하고 있는 여인의 가녀린 모습에서 어쩐지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그 처연한 모습에 무진은 결국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에 지고 있던 땔감을 내려놓고 그 대신 화연을 조심스럽게 들쳐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여인이 짊어진 삶의 무게는 어찌나 무거운지 등 뒤로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무진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달빛을 길잡이 삼아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듬성듬성 흙이 드러난 벽과 거미줄이 쳐진 거친 석가래였습니다. 언제나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던 제 방의 천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에 화연은 한동안 자신이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은 아닌가 생각했지요. 욱신거리는 몸을 힘겹게 일으키자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것은 피 묻고 찢겨나간 화롯이 아닌 조금 크고 투박한 무명옷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살림살이라고는 낡고 이가 빠진 탁자와 나무 그릇 몇 개가 전부인 가난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무진이었지요. 화연은 자신을 말없이 내려다보는 낯선 사내의 모습에 경악하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내가 혹 자신을 겁탈이라도 하려는 것은 아닐까.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누구냐. 내 놈이 어찌하여 나를. 화연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무진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나무 그릇 하나를 방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달고 다른 나무 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구수한 곡식죽이 담겨 있었지요. 정신이 드시오. 산길에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소. 며칠을 굶었을 테니 우선 이거라도 좀 드시오. 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위압하는 대신 편안하게 만드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화연은 여전히 빳빳하게 나를 세우고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양반 교수로서의 자존심이 어디 근본도 모를 비천한 사내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굶은 탓에 뱃속에서는 꼬르륵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고 구수한 죽 냄새는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지독하게 향긋했습니다. 화연이 망설이고 있자 무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주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는 듯한 속 깊은 배려였지요. 방 안에 혼자 남은 화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자존심을 꺾고 그릇을 끌어당겨 허겁지겁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자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아주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서러워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멀건 죽그릇 안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무지는 화연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그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끼니 때가 되면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밤이 되면 자신은 찬바람이 스며드는 마루에서 불편한 잠을 자고 화연에게 유일한 방을 내어주었지요. 그의 과묵하고도 속 깊은 배려 속에서 화연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화연은 마루에 앉아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무진의 넓은 등 뒤로 다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장안 최고의 세도가와의 혼인, 뜬구름 같았던 행복한 순간, 그리고 어깨의 작은 점 하나 때문에 겪어야 했던 치욕적인 첫날 밤과 피를 나눈 친정에서마저 버림받아야 했던 절망적인 일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화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눈물을 흘리며 결심한 듯 자신의 어깨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얀 살결 위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나비 모양의 점. 보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작고 보잘것없는 점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정령 가문을 망하게 할 흉조란 말입니까? 무지는 말없이 화연의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화연은 알 수 있었지요. 무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땅이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결코 흉조가 아니요. 그는 자신의 소매를 걷어 거친 팔뚝을 보여주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팔뚝에는 화연의 것과 비슷하지만 날개가 조금 더 날카로운 마치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은 붉은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연은 무진의 팔에 있는 자국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무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너머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소. 귀한 것이 천대받고 진실이 거짓의 옷을 입고 행세하기도 하지. 그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오. 낭자의 그 표식은 결코 저주가 아니오. 오히려 그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화연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요. 그는 이겸의 가문이 과거 자신의 집안을 영무로 몰아 멸문시킨 원수라는 사실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날까지는 이곳에서 조용히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주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화연은 며칠째 씻지 못해 몸이 끈적인다며 무진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녀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걷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작은 소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은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완벽한 천연 장막을 이루고 있었지요. 무지는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라면 안전할 것이오. 한나절은 좋게 가야 인가가 나오니 안심하고 씻으시오. 나는 저 아래 큰 바위 너머에서 망을 보고 있겠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미련 없이 돌아서서 수십 보 떨어진 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화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끈적거리는 불쾌함을 씻어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뒤 결심한 듯 더럽고 무거워진 무명옷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양반 규수로 태어나 단 한 번도 타인 앞에서 맨살을 드러내 본 적 없던 화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시원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그자 지난 며칠간의 치욕과 서름, 두려움과 공포가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한 짜릿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긴 머리를 감는 동안 화연의 시선은 자꾸만 무진이 사라진 바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저 너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굳건하고 믿음직한 그림자, 그 존재를 의식하자 화연의 심장은 다시금 낯설고 야릇한 설렘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분과 재물에 설레던 이겸, 도령을 향한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렬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소박한 무명옷 차림으로 무진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물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해 태우거나 죽을 쑥이 일쑤였고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온몸이 흙탕물 범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진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뒤처리를 해주거나 퉁명스러운 말투로 핵심을 짚어 요령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리 힘으로만 하려 하니 넘어지는 것이요. 허리에 힘을 굳게 주고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보며 걸어야지. 그는 화연히 서툰 솜씨로 도끼질을 하려다 제 발을 찍을 뻔하자 놀라 달려와 그녀의 뒤로 다가가 두 손을 포개어 잡고는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과 넓은 등이 등 뒤에 닿았을 때 화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티격태격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의 나날들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뛰어넘는 끈끈한 정과 연모의 감정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죽은 줄 알았던 화연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한양 저작거리에 흉흉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으로 치부하던 이겸의 귀에도 산속에서 웬 절세미인이 신혼불명의 사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겸은 자신이 버린 여인이 그것도 어디 근본도 모를 천한 사내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뒤틀린 소유욕, 그리고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감히 나의 여인이었던 것이 어떤 미천한 놈이기에 그는 당장 자신의 수하들을 풀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화연을 잡아오고 그 사내의 목을 베어오라고 피 끓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이겸이 보낸 왈패 대여섯 명이 흉기를 들고 무진의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방 안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화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화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땔감을 한 찜 치고 돌아오던 무진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선량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분노로 이글거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내 놈들은 누구냐? 네 명을 받고 이리 와서 무례를 범하는 것이냐? 왈패들은 무진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그 계집과 붙어먹는다는 바로 그 촌놈이렸다. 곱게 비키지 않으면 내 놈의 뼈도 추리지 못할 줄 알아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진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평범한 나무꾼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날랬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칼을 든 왈패들을 상대하며 마치 성난 호랑이가 양떼를 헤집듯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왈패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화연은 오두막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과묵하고 순박하기만 하던 나무꾼 무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몸짓에서는 오랜 세월 수련한 무인의 날카로운 기세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무진은 마지막 남은 왈패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는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왈패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영의정 댁이겸 도령의 이름을 실토했습니다. 무진은 그들을 살려보내주며
얼음 같은 한마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발을 들인다면 그때는 너희 모두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주인 이겸에게 그리 똑똑히 전하거라. 그날 밤 오두막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연은 낮에 싸우다 다친 무진의 팔에 정성껏 약초를 지시겨 발라주며 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신가요?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진은 한참 동안 타오르는 화토불만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어깨에 있는 붉은 나비점에 대한 진짜 비밀도 알려주었지요. 그것은 흉조가 아니오. 나라의 큰 기운을 가져다줄 황금 나비의 표식이오.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그 표식을 지닌 여인은 난세에 나타나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태평성대의 주군을 선택할 힘을 갖는다고 전해지요. 이겸의 가문은 그 예언을 알고 있었고 혹여 화연이 다른 세력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막강한 권세를 위협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힘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싹을 잘라버리자는 심산으로 그녀에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워 내쫓았던 것이지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화연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그토록 거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미스터리한 사내 무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지켜준 은인을 넘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만난 동지이자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좁은 오두막 안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지요. 어둠 속에서 무진이 조심스럽게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연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무거운 운명을 함께 짊어지기로 맹세하는 고요하지만 그 어떤 밤보다 뜨거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냈던 왈패들이 혼쭐이 나서 돌아오자 이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집착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해 일개 나무꾼이 아닌 판서대개정의 사병들까지 동원하여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던 숲은 이제 두 사람을 옥죄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렸지요. 며칠간의 끈질긴 수색 끝에 마침내 무진의 오두막이 수십 명의 사병들에게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무진은 녹슨 칼 한 자루를 빼들고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연에게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뒷산 동굴로 몸을 피하시오. 내가 어떻게든 막고 있을 테니. 그러나 화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예전에 연약하고 수동적인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싫습니다. 당신을 이 사지에 두고 나 혼자 갈 수는 없어요. 화연은 무진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사병들이 오는 길목에 날카로운 나무를 심어 덫을 놓고 산속에서 구해두었던 독초즙을 화살에 묻혀 사병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무진의 무예가 합쳐지자 사병들은 쉽게 오두막에 접근하지 못하고 고전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압도적인 수정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치열한 사투 끝에 무진은 깊은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마침내 이겸이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화연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화연아. 감히 나를 배신하고 저런 천한 놈과 붙어먹더니 이게 바로 내년의 비참한 끝이다. 이겸이 칼을 높이 들어 화연을 베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연은 이겸의 품속에서 언뜻 보이는 두루마리 서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서 일가가 다른 세력과 주고받은 영모의 증자였습니다. 화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겸에게 달려들어 그 서찰을 빼앗아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군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와 동시에 숲속 사방에서 복면을 쓴 무사들이 나타나 판서 댁 사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은 바로 깊은 상처를 입은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척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던 것이지요. 무진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10년 전 바로 이겸의 아버지인 영의정의 모함으로 영무죄를 뒤집어 쓰고 멸문당한 충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살아남아 아버지를 따르던 충신들을 비밀리에 규합하며 복수의 칼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화연은 영무의 증자를 손에 쥔 채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스스로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어전에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과 이겸의 가문이 저지른 온갖 죄악, 그리고 그들이 황금, 나비의 예언을 역이용하여 왕좌를 찬탈하려 했던 거대한 음모를 핏발선 눈으로 낱낱이 고했습니다. 무진과 그를 따르는 충신들이 궁궐을 장악하며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지요. 결국 영의정과 이겸을 비롯한 판서 일가는 모두 영무죄로 처형되었고 10년간 이어져 온 거짓과 탐욕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왕은 화연의 공을 높이 치하하며 그녀의 신분을 복권시키고 귀부인의 자기를 내리려 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다시금 화려하고 안락한 양반 규수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화연은 왕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궐의 화려한 단청과 값비싼 비단옷을 뒤로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무진이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남산 자락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화려했던 혼례복도, 치욕의 눈물도,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싸움도 모두 아련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오두막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닌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이 깃든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지요. 화연은 세상이 정한 권력과 명예 대신 한 사내의 진실하고 굳건한 사랑과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햇살 좋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마주 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정말로 황금빛 날개를 가진 진짜 나비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잠시 앉았다가 축복처럼 햇살 속으로 헐헐 날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옛말에 진정한 행복은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화연은 세상 모든 여인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자신을 온전히 한 인간으로 바라봐 준 한 사내에게서 찾았지요. 우리네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길이 아닌 내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는 곳에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려한 겉모습 너머의 진실한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윤설야담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